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 전문가 홍공쌤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댓글에 이런 질문이 달렸습니다. 이제 아이가 영어 독해집 쉬운 거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한 중1쯤 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좀 독해집을 좀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공부 방법 영상을 한번 제작해 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사실 필요합니다. 그냥 보통 독해집 본다, 푼다, 답 채점한다, 막히는 단어 정도 확인한다, 요 정도 수준으로 많이 가고 그 습관이 고등학교까지 가거든요. 근본적으로 레벨업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독해집의 첫 단추를 잘 꿰 수 있는가,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성을, 유창성을 올릴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다 눌러주셨죠, 그죠? 네, 구독 2번 누르면 안 돼요. 취소됩니다. 자, 일단 독해집 필요합니다. 특히나 초등학교 때는 독해집을 최대한 좀 천천히 하는 것도 괜찮죠. 왜냐면 원서읽기라는 훌륭한 것이 있으니까 독해집은 좀 천천히 하면서 이제 병행을 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사실은 원서 읽기를 할 근본적인 시간이 거의 없어요. 이제 내신이라는 굉장히 큰 파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쵸, 독해집이란 것을 좀 해줘야 됩니다. 좀 더 짧은 호흡이죠. 원서 읽기는 길잖아요. 긴데 독해집은 보통 짧습니다. 짧습니다. 끽해서 한 70단어에서 한 120단어 사이 정도로 보통 구분이 되고, 수능 정도 지문 올라가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작문 독해 제외하고는 거의 방금 말씀드린 수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다만 문장의 길이라든지 복잡성이라든지 어휘의 어떤 어려움, 이런 거 정도가 굉장히 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호흡은 짧은데 어쨌든 그거를 제대로 소화를 하냐 안 하냐, 그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독해집을 이제 공부할 때는 원서를 이제 기반으로 시작을 한 친구가 전환을 하든, 아니면 그냥 아름아름 공부를 하던 친구가 독해집을 하든,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이 독해집이라는 호흡, 그거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익숙해질 수 있냐? 강의가 일단 있는 것을 처음에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강의가 같이 있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롤모델링을 할 정확한 대상이 있는 거죠. 부모님이 해주거나 뭐 다른 분이 해주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강의가 있는 걸 하는데, 강의 들을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독해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독해집을 연다, 강의를 튼다, 같이 해석하면서 간다. 요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어떤 독해 문제가 있잖아요. 지문이 있고 문항이 있다라는 것은 선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아이가 혹은 학생이 직접 그 독해를 먼저 해야 돼요. 인강을 보기 전에. 미리 너무 심각하게 꼼꼼하게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학생이 혹은 너가 생각하는 그냥 편안한 대로 그냥 쭉 흐름대로 한번 쭉 한번 해봐라. 그때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사실은 글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을 보다 보면 이게 좌에서 우로 움직이고 위에서 아래로 사실 내려가야 되는데, 독해를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냐면 좌에서 우로 가야 되는데 다시 우에서 좌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래에서 다시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서 독해에다 어떻게? 네, 그죠, 체크를 하는 거야. 뭔지 알겠죠? 글을 읽어본다. 내가 좌에서 우로 가지 않고 거꾸로 역행했거나 위에서 아래가 아닌 밑에서 위로 가는 지점의 문장에 밑줄을 그어두고 물음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연필로 하세요. 연필로. 이게 지저분하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뭔가 나의 어떤 순서, 순차대로 쭉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해석이 좀 깔끔하지 못하든 내가 이해를 못했든 그 역행하는 지점에다가 밑줄을 긋게 합니다. 물음표를 치게 하죠. 그리고는 쭉 내려가고 그냥 문제를 가볍게 풀어요. 문제를 풀어요. 문제 푸는 스킬은 나중에 얼마든지 다질 수 있는데, 글 읽는 어떤 기술, 어떤 순서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 오늘 할 분량에 대해서 문항을 이미 다 풀어야 돼요. 글을 읽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심지어 문항을 안 풀더라도 아까 역행하는 지점, 문항 밑줄, 물음표는 꼭 해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메타인지를 발휘해야 돼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것을 독해집 풀 때 꼭 이렇게 적용해 줘야 됩니다. 그냥 많이 푼다? 많이 풀면서 그 안에서 깨달음이 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근데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런 소수의 경험 사례를 보면서 그냥 많이 풀고 많이 단어 외우면 된다. 그런 비효율적 방법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1번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대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식으로 이해도를 중심으로 체크하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학습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보죠. 그래야 그냥 강의를 일방적으로 감상하지 않게 됩니다. 이 어떤 선 예습을 하지 않고 그냥 보게 되면 강사는 너무 잘 풀겠지. 강사는 준비를 잘해왔으니까 그냥 보면서 오 잘한다, 너무 재밌다, 요거에만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과 어떤 게 궁금한지 막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가 선생님이 풀어나가는 방식 보면서 포인트 학습하는 거죠. 내가 물음표 쳤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의 들을 때 포인트 학습입니다. 40분 강의다 30분 강의다 그 40분을 풀로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머릿속에 더 재밌는 거 떠오르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러더라 하더라도 내가 체크했던 것은 그쵸, 거기서는 그쵸, 내가 이미 궁금하던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버뜩 드는 거죠. 번쩍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내가 오역했구나, 잘못 이해했구나 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강의가 끝났죠. 문제 푸는 거는 사실은 스킬적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첫 독해집을 하는 데 있어서 요러요러기 때문에 답이 이거야 라는 걸 강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장기적으로 했을 때 큰 도움이 솔직히 되지 않습니다. 글 자체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나중에 나가서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걸 바탕으로 사실은 출제를 보통은 하고, 평가 방식이 바뀌더라도 앞으로 그런 글의 어떤 gist, 요점을 계속해서 묻는 문항들은 계속해서 형태를 바꿔서 출연을 할 겁니다. 서술형도 다 그런 맥락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거 없습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이해를 잘 못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을 꼭 해주라는 게 시작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보고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강의가 끝난 다음이 이제 진짜 학습의 시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복습해 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아이들이 복습하라고 하면 뭐 하겠어요? 다시 그냥 복습하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왜냐면 지도 뭘 해둘지 모르는 거야. 보고 그냥 좀 공부하는 엉덩이 힘을 그냥 보여줘야 되나? 착실한 형태만 보여주는 거는 사실 그건 효율이 안 납니다. 그잖아요. 우리 막연하게 그냥 복습 예습 잘한다는 거 누가 말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를 아무도 안 알려주잖아요. 자, 알려드릴게요. 아까 필기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많이 긋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밑줄에 물음표만 이렇게 하게 했잖아요. 강의 도중에 필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문에다가 많이 표시하면 안 돼요. 지문에다 많이 표시하지 말고 한쪽 구석에 그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방법 쓰면 좋죠. 독해집에 어떤 문장이 있잖아요. 문장이 있으면 문장에다가 번호를 체크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이 1, 두 번째 문장이 2, 이런 식으로 한 7문장이면 7번까지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 밑줄 물음표 해놨을 거잖아요. 새로운 게 좀 있으면 옆에 필기할 때 한쪽 구석에다가 1번 필기 내용, 2번 필기 내용,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필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책 자체가 깨끗하게 돼 있겠죠. 지문 자체는, 영어 지문 자체는 깨끗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거의 맨 지문을 보는 거와 똑같죠. 옆에 힌트로만 내가 눈을 안 돌린다면 똑같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1번부터 7번까지 문장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유려하게 내가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순서대로 그냥 좌에서 우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선생님, 이걸 다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오케이, 인정. 자, 그러면 인강은 또 보는 시간도 있고 끝나면 또 복습 시간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굉장히 큰 맹점이 있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국 1타 강사들 강의 다 듣는다고 애들이 다 성적이 다 전부 1등급 나오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훨씬 중요하고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좀 내려가는 거, 그리고 얘가 해석을 해본다. 막히는 지점 또 있고요.
내가 막혔던 부분 또 막힙니다. 근데 보통 내가 이제 예습할 때 했고 중간에 강의 들으면서 완전 끄덕하게 되면 오! 물개박수를 치면 완벽히 이해했다고 착각하고 넘어갑니다. 그것도 메타인지 잘못 쓴 거예요. 사실 너는 너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이해한 것이 아니야. 그 지점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보면서 막히는 지점이 있으면 그때 형광펜 쳐야 돼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해석도 해보고 설명해봐야 되고 만약에 하루에 한 4지문 정도 3-4지문 했다. 다 이렇게 하긴 힘들다라고 하면 꼭 한 지문 정도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 지문 정도는. 혹은 그 내가 체크했던 문장 있죠. 중간에 물음표. 그 문장이라도 하세요. 어쨌든 꼭 내가 내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는 내 약점을 찾은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해석이나 설명을 해보는 복귀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날 그 강사가 짠 하고 나타나서 풀어줄 것 같죠? 그런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이 A 선생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풀었을까? 시험날에는 그 친구래. 그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절대 설명해 주지 않아요. 절대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쵸. 본인이 결국 본인의 입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복습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복습 때 모르는 단어를 줍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해석해보고 설명해보는 거. 어떤 거? 막혔던 거.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보면서 그쵸. 메타인지를 발휘를 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예복습 중요하다는 거 누가 말 못해요.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액션 플랜이 안 쓰는 거지. 그래서 그런 액션 플랜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지문을 한글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거나 미리 타이핑을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풀 때 그냥 편하게 필기 같은 거 할 수 있죠. 그리고는 어떻게? 나중에 다시 그 지문을 보면서 내가 끊으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또 너무나 많은 노동 강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를 쭉 치고 나중에 그 하이라이트만 하거나 아니면 이 방법이 좀 잘 맞는다 싶으시면 전부 다 해보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인강을 다시 전부 다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잡아먹는 어리석은 방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강을 2번, 3번 돌려보는 거는 개념 학습을 할 때나 가능한 거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개념 적용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왜? 여러분들의 시간은 너무나 귀중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오늘 독해집을 풀 때 어떤 식의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선수학습을 해야 되고 어떤 포인트를 강의에서 봐야 되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액션 플랜에까지 제가 한번 전문가 입장에서 해드렸고요. 분명히 부담스러운 부분은 적게라도 하라고 제가 이렇게 양적인 부분까지도 또 이렇게 리스크 헤징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구체적인 행동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복습 잘하세요. 이런 식의 무책임한 솔루션은 제가 드리지 않도록 저도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진짜 궁금한 것들 이거는 꼭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제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흐째!